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겠고 주 후반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 호남과 제주도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밤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10에서 30, 부산과 울산, 경남에 5에서 20,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오늘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점차 흐려지다가 전라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해왕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전해상이 파고 0.6m 이내로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부산 초속 6m 등 해상 활동에 문제 없겠습니다. 여수 조이관측소입니다. 화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질 만큼 바다는 잔잔합니다. 오늘 여수의 파고 0.1m 내외로 평온하겠습니다. 묵호 조이관측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결의 움직임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파고 0.5m 안팎으로 가볍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 해상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인천의 바다 또한 미동도 없어 보이죠. 파고 0.2m 안팎으로 종일 낮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초속 7m로 떨며 강하게 불 때도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오전 9시 20분경에 127cm, 목포는 오후 3시 10분경 472cm, 그리고 군산은 오후 4시경에 709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하루 전보다 침수 주의 지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천과 마산, 청산포까지 총 3곳에서는 오후 시간대에 침수가 예상됩니다. 주의 시간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합니다. 그중 오후 6시 30분경에는 5노트 세기로 유속이 매우 빠르겠는데요. 이는 초속 약 2.5m와 비슷한 속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서 인천 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 준설공사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입니다. 오늘은 살짝 흐린 날씨입니다만 미세먼지는 없는 맑은 날입니다. 교통 상황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경북 울릉의 저동항입니다. 앞서 해양 예보 보셨습니다만 저동항의 바다 물결은 잔잔한 모습이고요. 촛대바위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선박들도 항구에 안전하게 잘 정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대전 유성구의 갑천입니다. 저 멀리 KBS 대전 총국의 모습도 잘 보이고요.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본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봄비 예보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면에 하늘을 이렇게 콕 찌르기만 해도 곧 비가 쏟아질 것만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날이 흐릴 때에도 작업 중인 구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보다 더 전방 상황에 집중하며 작업 구간 빠져나가시고요. 비상등 활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다행히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시구간에서 그리 길지 않은 정체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5분 정도면 가볍게 통과 가능합니다. 작업 구간에 정체까지 있다면 당연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25번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분기점 부근은 하위 2개 차로가 작업으로 막히면서 3km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작업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급격하게 차로 변경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한편 제주 남서쪽 해안에서 저기압대가 다가오면서 호남권을 비롯해 곳곳이 하늘이 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감속 운전 비가 내린다면 꼭 기억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익산 장수선 익산 방향으로는 진안 나들목 부근 갓길 쪽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역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대관령 부근은 오늘도 이렇게 화면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현재 정체 구간은 없지만 오후 3시 무렵부터는 인천 방향 보고 계신 월곶 일대 통과가 어려워지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시구간에서 밀린다고 말씀드렸죠. 서울 쪽은 양재부터 반포까지 4km 구간 정체고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 송내 부근 점차 속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운전을 한다면 철저한 전방 주시는 필수입니다. 어두울 때는 당연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지난 목요일 12번 광주대구선 가조 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이 사망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이었습니다. 이런 운전자의 부조의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신경을 써도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돼 있는데요.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9일 토요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양계장 안에 있던 열풍기 인근에서 시작돼 인접동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훼손이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 4개 동이 탔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반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해당 세대 거실에서 무선 청소기 충전 중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한 들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밭에서 농작물 소각 중 인근 들로 불이 번졌다고 하는데요. 소방 산불 진화대,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비닐하우스 일부가 탔습니다. 농작물, 쓰레기 소각을 하다 바람에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봄철 검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각하는 데 주의와 자제 당부드립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동 입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했는데요. 이 불로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은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거주자 60대 여성 1명은 소방대원이 내부로 진입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영상 보시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는 6개월 동안만 무려 5,8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5가지 유형의 실제 사고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갑자기 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이 영상은 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장난으로 몸을 밀치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나가는 차의 바퀴에 발이 밟혀서 큰 부상을 입은 아찔한 사고인데요.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장난을 친다거나 도로 쪽으로 밀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영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차가 정지하고 문이 열리면 내려서 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좌우를 살핀 후 건너야 합니다. 통학 차량 인솔교사도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아이가 안전한 곳까지 잘 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우회전을 하자마자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사고가 날 뻔한 영상입니다. 다행히 차와 어린이가 모두 멈췄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어린이들은 대부분 차 지붕보다 키가 작아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멈춰있는 차량들 사이에서는 길을 건너지 말고 어른들도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교차로인데요. 한 아이가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신호도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앞에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자칫 어린이와 충돌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영상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행동은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복 10차로의 매우 넓은 도로입니다. 갑자기 킥보드를 탄 어린이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천천히 지나가던 차에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킥보드와 자전거. 하지만 차가 다니는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전거나 킥보드는 차가 없는 공원이나 넓은 장소에서 이용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안전시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더욱 조심을 해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기획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방제 한 라인 순서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회장이신 신상희 회장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율방재단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자율방재단이 무엇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연재해 대책법 66조와 동법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자기 동네 지역 실정에 밝은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발적 시민 참여 기반으로 마을 단위로 방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재해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회장님께서는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도 맡고 계시면서 또
화성시 자율방재단장도 맡고 계시는데 언제 발족했고 그동안 어떤 활동 또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2013년 발족하여 현재까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9,800여 명이며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경기도 연합회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 오송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연합회 차원에서 남양주, 오산, 이천, 화성 등 약 600여 명이 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화성시 자율방재단은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2007년도에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인원 29개 읍면동에서 6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예찰팀, 복구팀, 구조팀, 구호팀, 홍보팀 등 총 5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해안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환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정입니다. 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특별히 오늘 하신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요즘은 주로 해빙기로 축대나 급경사지, 웅벽,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가을과 겨울철에 막힌 빗물바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강원도나 인제군의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실까요? 네,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저희는 화성시 관내 수변구역 환경 정화 활동과 해양 정화 활동 및 해상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최초로 화성시 자율방재단만의 구조 공작차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 구조 공작차를 통해 지금보다 더욱 신속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재단을 주목해 주시고 주변에 활동하고 계신 방재단 단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희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내 방재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죠.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작년이었죠. 예. 2022년 강남역 침수 이거 참 큰 침수였는 사고였는데 예. 기후 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도심 수해를 겪으면서 서울시가 대심도 저류 배수 터널 조기 착공에 대한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수해를 겪으면서 내놓은 카드가 대심도 저류 배수 터널입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강남역이라든가 도림천 광화문 구간에 대해서 먼저 발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재부의 공사비 삭감 기조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건설업체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수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한 14%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조만간 3월 중으로 다시 입찰 공고를 내고 3분기 내에는 이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공사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강남역 일대 침수가 예.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좀 이 대심도 터널이 진작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야 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이미 서울 지역의 7곳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2012년도에 신월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착공이 돼서 8년의 공사 기간 동안 이에 2020년에 준공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방제 시설물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집에 비싼 소화전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가정에서 어떤 의사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사자 이런 느낌으로 사야 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시설물이 아니면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헌법이라든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부족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그 대형 건설사에서 예. 이 입찰을 포기해서 예.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또 이렇게 시공이 되게 되면 예.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건설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가 어렵거나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서 공사가 어려우면 이제 수익 구조가 좀 많으면 이제 입찰을 참가하게 되는데 지금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GTX 구간에서도 보면 GTX를 지하 한 40에서 60m 구간에 짓다 보니까 지하수로 인한 주변의 침물, 집안이 침하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비 규모에 비해서 조금 자제를 이제 주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GTX 구간의 사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GTX라든가 이런 구조물과는 다르게 이런 방제 시설물들은 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게 보면 설계, 운영, 유지 관리에서 좀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기술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D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좀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좀 사업비 문제들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잘 건설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예. 이 대심도 저류 배수 터널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심도 터널을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이제 강남역 구간에 이제 침수가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빗물바지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모든 것들이 잘 맞춰졌을 때 100% 침수를 맞출 수 있는데 대심도가 100% 해결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효과를 가질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걸 그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거의 5번에 계속 반복되는 수해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심도 저류 배수 터널, 아까 고비용 저효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런 문제, 지적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예. 해외 사례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이타마현 쪽에서 보면 한 2, 3조 정도 들여서 대규모 이제 방수 저류 터널을 만든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이제 핫하게 언급되는 게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터널입니다. 말레이시아 스마트 터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하 차도하고 방수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난 2월 달에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보고 나면은 의외로 그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자동차를 언제 통과시키고 언제 이제 방수를 이용할지를 컨트롤 센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오퍼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사용 빈도는 점점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크게 4가지의 큰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설계, 그다음에 다목적 이용, 그다음 최적 운영, 그다음에 최적 유지 관리.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한 해결책이 건설 사업과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심도 터널이라는 게 시공이 되고 나면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R&D가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4가지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R&D라든가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보여주지 못한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고 향후에는 우리 기술이 외국에도 이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R&D 기술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걸 이제 현실에 적용해서 앞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외에도 지금 보면 전 세계 각국들이 주요 도시들이 수해를 겪고 있고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대심도 저류 터널과 같은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많은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술 수출까지 되면 참 좋겠네요. 예. 근데 지금 서울에도 예. 그 배수터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예. 신월 저류 배수터널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예. 지금까지 뭐 장마철도 여러 번 겪었잖아요. 예. 겪어 보니까 예. 실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신월 빗물 저류 터널이 완공이 됐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2022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재평가 작업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 이제 R&D가 발주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2022년, 23년도에 비가 왔을 때 한 600에서 한 700가구 정도의 침수를 막았다라는 데는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신월 지역이 이제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결합되는 지역인데요. 이 유역이 보면 예전에 하천이 있었는데 지금 하천이 하나도 없고 다 이제 하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에 다니는 큰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없어서 이제 안양천으로 배수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신월 빗물 저류 터널을 만든 이후에 침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수터널을 설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설치를 하고 난 후에도 뭐 꾸준한 관리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연계되는 시설 투자가 계속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 놓고 오퍼레이션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효과를 한 20에서 30% 정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 센싱이라든가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적의 오퍼레이션, 지금 우리가 AI를 이용한 오퍼레이션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기존 시설물들의 효과를 한 20, 30% 정도는 높여줄 수 있습니다. AI 기술도 적용이 될 수가 있군요. 예. 이 배수터널이 그 설계 빈도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설계 빈도다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렇다면 좀 투자 대비 뭐 유지 관리비가 과다한 게 아니냐, 좀 낭비 아니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 한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거에 대한 BC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일본 사례에서 보면 이제 좀 유지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걱정을 해서 다목적 이용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5년 동안 우리가 6번의 이제 기록 경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다 태풍 내습, 최장 장마, 1강우 기록, 시강우 기록, 뭐 장마 최다 강우 이런 이제 기후 위기의 패턴을 보면서 기존의 빈도 개념의 이제 설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 정도가 아니고 국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최근 계속 수혜를 겪으면서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AI를 통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주고 저희가 경감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을 또 걸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방지 시설물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 대비 효과의 효율이 100%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또 예. 그런 시설들은 또 경제성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이 대심도 터널 외에도 도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시설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방제에서는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적인 대책은 돈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효과는 확실하고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예경보 체계라든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AI를 이용한 홍수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면 도림천 유역에 AI를 통한 하천 그 예경보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다음 또 스마트 CCTV라든가 그다음 서울시가 또 특히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침수 예보제를 이제 곧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강우 예보하고 동행 비슷하게 침수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건 비구조적인 대책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다른 기술이라든지 해외 사례 같은 거 좀 폭넓게 연구하실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질문인데 예. 이 서울 외에 예. 다른 도시의 계획 쪽인 뭐 침수 피해 방지 정책 혹은 뭐 기술 이런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2023년 9월 달에 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환경부에서는 이제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중심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그다음 도시에서의 내수 침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요. 이 도침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도시하천유역 이제 침수 피해 방지법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거대한 그 유역에 대한 거대한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림천과 같은 유역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같은 데도 대심도 터널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도림천 아니면 부산의 온천천처럼 이제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고 내수 범람이라든가 외수 범람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보면 AI 홍수 예보 사업을 지금 현재 도림천에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포항, 창원, 광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면 스마트 CCTV 사업이라든가 스마트 이제 침수 예경보 센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홀 같은 데다가 무전원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계측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예보 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 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ICT 기술인데요. 지금 디지털 트윈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에 이제 많이 이제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그 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난 관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K워터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사우디의 그런 디지털 트윈을 위한 재난 관리 기술을 수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 디지털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 관리를 접목해서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를 활용한 재난관리 기술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뭐 현실에 계속 적용이 돼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정참삼 인덕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